안녕하십니까. 전학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4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에 보시게 되면 염소소득에 의한 세균의 사멸은 1차 반응 속도식에 따른다. 잔류염소 농도가 0.4mg/L에서 2분간에 85%의 세균이 살균되었다면 99.9% 살균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얼마인가? 베이스는 자연대수, 베이스라는 것은 미수. 그래서 자연대수이기 때문에 1차 반응식을 나타냈을 때 ln을 사용하는 거죠. 자, 만약에 상응대수를 기준한다고 그러면 ln 대신에 1차 반응식 ln 대신에 로그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차 반응식을 보시게 되면 ln n0분의 nt는 마이너스 kt, 보통 c로 나타냈는데 c0분의 ct로 나타냈는데 왜 n으로 나타냈느냐면 여기는 세균은 보통 마리수로 표현하죠. 그래서 c0분의 ct로 표현해도 관계없습니다. n0분의 nt로 표현해도 관계없고. 자, 그럼 먼저 문제 조건에서 2분간 얼마를 살균한다고 그랬느냐 하면 85%를 사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초기 농도는 몇 프로가 되나요? 퍼센트는 무조건 100%가 되는 거죠. 따라서 n0는 100%, 그리고 nt는 85%가 사멸됐으니까 100-85 해서 남아있는, 그래서 nt는 남아있는 마리수니까 100-85, 다시 말해서 100-85를 대입해도 되고 15%를 대입해도 됩니다. 는 마이너스 k 곱하기 몇 분? 2분간. 따라서 k를 계산을 하시면 0.9486/mini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99.9%를 살균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에서 계산한 K를 2번 K에 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초기 농도는 100%로 동일하죠. 그럼 NT라는 값은 99.9%니까 100-99.9%. 그러면 남아있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T에 대한 값으로 정리를 하시면 7.28분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1차 반응식을 썼을 때는 식이 두 개가 있어요. 반감기가 있던 1차 반응식 두 개가 있던. 그래서 1번식을 이용해서 뭐를 계산하죠? 반드시 1번식을 계산을 해서 K를 계산한 다음에 계산된 K를 2번식에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식에서 시간이나 농도를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량이 6750m의 삼성포대의 부유물질의 농도가 55mg/L인 폐수에 황산 제이철 100mg/L를 응집제로 주입한다. 이 물에 알칼리도가 없는 경우에 매일 첨가해야 되는 석회의 양은 얼마인가?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식 자체를 보시게 되면 Fe2SO4,3가 뭐가 되는 거죠? 황산 제2철이에요. 그럼 이 황산 제2철에 뭐를 주입을 하느냐 하면 석회를 주입해요. 석회가 뭐냐 하면 CaOH2입니다. 그런 다음에 황산칼슘 CaSO4와 FeOH3를 우리가 발생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황산 제2철입니다. 황산 제2철로 우리가 응집을 하는데 그때 소석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소석회의 양을 계산하는 문제죠. 그러면 황산 제2철의 분자량이 399.6g입니다. 그리고 소석회의 분자량이 74예요. 그래서 399.6g일 때 3 곱하기 74g은 지금 황산 제2철 용액의 응집제죠. 농도가 100mg/L예요. 그러면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3승이 필요하니까 0.1kg/m의 삼성 곱하기 유량 6750m의 삼성/day. 자, 그러면은 황산 제2철 용액의 총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얼마만큼? 이만큼 우리가 황산 제2철 용액을 주입했을 때 필요한 소석회 양은 얼마냐? 따라서 X라는 소석회 양은 375kg/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원자량 계산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분자량 계산하는 것은 F가 주어졌으니까 55.8 몇 개? 2개. 자, S는 32짜리가 3개, O는 16짜리가 4개인데 3개가 돼 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399.6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염소 살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HOCl의 살균력은 OCl-의 약 80배 정도로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염소 소독에서 가장 강한 살균 효과를 나타낸 것은 HOCl이죠. 나부 수중 용존 염소는 페놀과 반응해서 클로로페놀을 형성해서 불쾌한 맛과 냄새를 유발한다. 그래서
페놀과 결합하게 되면 불쾌한 냄새나 맛을 나타내죠. 답은 pH 9 이상에서는 물에 주입된 염소는 대부분이 HOCl로 존재한다. 자, HOCl 같은 경우에서는 pH가 낮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죠. 반면에 pH가 9 이상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OCl-, 클로라민 중에서는 모노클로라민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클로라민 중에서는 모노클로라민, 염소 소독에서는 OCl-. 자, 그리고 답은 유리잔류 염소는 수중에 암모니아나 유기성 질소 화합물이 존재할 경우에 이들과 반응해서 결합잔류 염소를 형성한다. 이 결합잔류 염소가 클로라민이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지금 여기에서는 HOCl이라는 물질이 나와 있기 때문에 pH가 높을 때, 낮을 때가 살균력이 뛰어나잖아요. 높을 때는 OCl-, 낮을 때는 HOCl이 형성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SS가 3600mg/L를 함유하고 있는 폐수 내에 입자의 침강 속도 분포가 그림과 같을 때 폐수 28,800m의 삼성포대1을 보통 침전 처리하여 SS가 90% 이상을 제거하고자 한다. 필요한 침전지의 최소 소요 면적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문제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SS 제거율이 90%일 때는 얼마를 제거를 못했죠? 10%를 제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 위의 값을 100%를 기준을 해서 이 10%를 지금 우리가 90%까지 제거했으니까 10%를 제거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40ml/m의 침강 속도를 찾는 학생이 있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10% 더 올리면 100%에 해당하는 값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90%가 제거됐다는 소리는 10%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10%는 여기.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는 침강 속도는 10ml/m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침전지의 소요 면적은 폐수량 나누기 침강 속도잖아요. 그럼 폐수량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얼마로 주어졌어요? 28,800m의 삼성포대1. 그럼 침전 속도는 우리가 지금 10ml/m죠. 그래서 미리를 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3성. 그리고 미니체를 데이로 고치기 위해서 왜? 같은 시간 단위가 돼야 되니까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을 보정을 해서 데이로 고쳤어요. 그러면 면적은 얼마가 필요하냐? 2000m의 제곱의 면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보면서 침강 속도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90%니까 그 위쪽에 10%에 해당하는 값은 100%입니다. 100%. 그래서 단순하게 10%의 효율이 부족하니까 10%에 해당하는 값을 침강 속도로 찾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활성 설러지 운전 중에서 설러지 부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폭기조에서 2차 침전지의 유량을 감소시킨다. 답은 2차 침전지 설러지의 수집 장치의 속도를 높인다. 아무래도 설러지를 빨리빨리 이제 우리가 제거하는 걸 임발한다고 그러거든요. 제거를 하게 되면 설러지 부상이 없겠죠. 답은 설러지 폐기량을 감소시킨다. 설러지 폐기량을 감소를 시키면 시킬수록 부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침전지에서 설러지 체류 시간을 최소화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활성 설러지법에서 설러지에 관계되는 문제는 설러지가 침전지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앉아 있는 설러지 자체를 빨리빨리 우리가 침전지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는 거죠. 배출을 시키면 침전지에 가라앉은 설러지가 없으니까 설러지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도 당연히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경제성을 고려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질산화, 탈질 공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호기성 상태에서 산화된 NO3-60mg/L를 탈질시키는 데 소모되는 이론적인 메탄올의 농도는 얼마인가?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반응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어진 반응식을 이용하면 돼요. 따라서 지금 메탄올 그리고 NO3 그러면 메탄올과 NO3를 여러분들이 지금 B를 넣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NO3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이 문제는 반응식이 안 주어져요. 반응식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반응식이 안 주어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우리가 반응식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질산이온과 메탄올이 반응하는 반응식은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지금은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반응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6분의 5 CH3OH일 때 NO3-.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주어지는 농도가 NO3-에 해당하는 농도가 주어질 수도 있고 NO3N에 해당하는 농도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NO3에 해당하는 농도가 주어지면 NO3에 대한 분자량을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NO3N이 60mg/L라고 하면 NO3의 분자량을 쓰시면 안 되고 N, 14g이라는 N의 원자량을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질소화합물은 화합물의 농도가 주어졌는지 화합물 중에 N의 농도가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집니다. 풀이하는 게. 따라서 6분의 5 곱하기 메탄올의 분자량은 32g입니다. 그리고 NO3의 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NO3의 분자량은 62g이에요. 그러면 NO3 60mg/L을 우리가 분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메탄올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따라서 메탄올은 25.81이 되겠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식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NO3의 농도인지 NO3N의 농도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화합물을 그대로 쓸 건지 N의 원자량을 쓸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량이 10,000리터의 삼성포대인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장방형 스키밍 탱크의 표면적 부하율은 얼마인가? 표면적 부하율이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표면적이죠. 체류 시간은 10분, 상승 속도는 200ml/min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수면적이에요. 그죠? 유량 나누기 수면적인데 단위를 보면 미터 퍼 데이거든요. 자, 미터 퍼 데이라는 것은 속도를 뜻해요. 속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상승 속도가 주어졌거든요. 200ml/min라는 상승 속도가 주어졌어요. 이 값을 여러분들이 어떤 단위로 바꾸면 되느냐면 미터 퍼 데이로만 바꾸면 곧 뭐가 되느냐? 표면적 부하율이 된다는 소리죠. 이 문제 조건에서는. 왜? 표면적 부하율이 속도니까. 그죠? 자, 그래서 200ml/min에서 미리처를 미터로 고쳐요. 그래서 1m는 10의 3성 미리처. 미리를 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1m는 10의 3성 미리. 자, 그리고 분을 데이로 고칩니다. 분을 데이로 고쳐요. 그래서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을 보증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면 288m/day가 됐어요. m/day라는 것은 미터의 3성 퍼 제곱미터 데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8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단위를 환산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죠. 자, 그리고 48번 완전 혼합 활성 설레지 공법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산소 소모율에 있어서 최대 균등화. 나오는 유입 물질이 반응조 전체에 분산됨으로써 충격 부하 역량의 최소화. 충격 부하라는 것은 오염 물질이 갑자기 유입됐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죠. 답은 호기성 생물학적 산화가 일어나는 동안 발생되는 CO2의 적절한 중화. 답은 독성 물질 유입 시에 블록 형성의 안정성. 블록이라는 것은 입자가 커지는 것을 뜻하는데 독성 물질이 유입됐을 때 블록 형성의 안정화가 힘들어요. 그래서 단점, 불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장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정화가 아니고 불안정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회전원판 저촉법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러면 충격부하의 조절이 가능하다. 충격부하가 가능하다는 것은 갑자기 오염물질이 유입됐을 때도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답은 다단계 공정에서 높은 질산화율을 얻을 수 있다. 호기성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질산화가 일어납니다. 답은 활성설레지 공법에 비해서 소요동력이 적게 들죠. 답은 반송에 따른 처리 효율의 효과가 증대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설러지 반송이라는 것은 부유 성장식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활성 설러지법에서는 부유 성장식의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설러지를 반송하지만은 부착 성장식 같은 경우에서는 설러지 반송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생물막법에서는 설러지 반송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설러지도 적게 발생하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5단계 바덴포 또는 수정 바덴포, M 바덴포라고 하죠. 질소와 인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그리고 혐기성조 1개, 무산소조 2개, 호기성조 2개,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죠. 5단계 바덴포 공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설러지 생성량이 비교적 많으나 반응조의 규모는 작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설러지 생산량이 작은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반응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러지 생산량이 적게 생산이 되죠. 반면에 반응조의 규모는 상당히 커요. 그래서 반응조의 규모가 크면 보통 설러지도 많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반응조가 큰 반면에 설러지가 적게 발생하니까 좋은 거죠. 답은 호기조에서 1차 무산소조로 내부 반송을 시키죠. 자, 호기소에서 질산화가 된 물질을 다시 1차 무산소조로 보내서 탈질, 질소를 한 번 더 제거합니다. 답은 효과적인 인제거를 위해서 혐기조에서 질산성 질소가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혐기조에서는 인이 방출되는 역할만 충실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답은 인제거는 과잉의 인을 섭취한 설러지를 폐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인은 여러분들 미생물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흡수한 미생물이 침강이 되겠죠. 침강된 미생물을 인발함으로써 바깥으로 제거함으로써 제거가 되고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탈질을 시킵니다. 미생물이 흡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1번 문제입니다. 함수율이 98%, 유기물 함량이 62%인 설러지 100m의 삼성포대일을 25일 소화해서 유기물의 3분의 2가 가스화 및 액화하여 함수율 95%의 소화 설러지로 추출하는 경우에 소화조 용량은 얼마인가? 단 설러지 비중은 1.0,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 조건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자, 먼저 자,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화조의 용적을 계산을 했을 때 소화조의 용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Q1 플러스 Q2 나누기 2 곱하기 체류 시간을 이용해서 소화조의 용적을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Q1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화조로 유입되는 설러지량이에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소화조로 유입되는 설러지가 얼마라고 했느냐 하면 얼마라고 했죠? 100m의 삼성 per day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잔류 VS량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잔류 VS량과 잔류 FS량을 계산을 해서 Q2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잔류 VS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설러지량이거든요. 그럼 지금 설러지가 얼마라고 했느냐면 100m의 삼성이에요. 100m의 삼성 중에서 유기물은 고형물 중에 하나죠. 근데 수분의 함수율이 98%라고 했기 때문에 고형물은 1-0.98, 다시 말해서 2%가 되겠죠. 1-0.98의 고형물이에요. 이 중에서 유기물, VS, 분해되는 유기물이 62%라고 되어 있어요. 이 62% 중에서 제거되는 가스화가 됐다는 것은 제거됐다는 뜻이거든요. 3분의 2가 제거됐다는 뜻이에요. 문제 조건에서. 그러면 얼마만큼 남아있죠? 제거되지 못한 것은 3분의 1. 따라서 1-3분의 2 또는 3분의 1을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하면 0.4133m의 삼성포대가 잔류하는 VS량. 그리고 잔류하는 FS. FS는 뭐 어차피 무기물이니까 없어지지 않죠. 설러지량 100m의 삼성. 자, 그리고 고형물량. 98%가 함수율이니까 1-0.98이 고형물이죠. 자, 그리고 유기물과 무기물이 합치면 100%니까 유기물이 62%였어요. 그럼 무기물은 1-0.62.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FS는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FS량이, 잔류하는 FS량이 0.76m의 삼성포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Q2를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잔류하는 VS량과 FS량을 더한 다음에 함수율을 보정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0.4133m의 삼성포대 그리고 0.76m의 삼성 곱하기 100 나누기 우리가 소화 후에 지금 함수율이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95%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값은 지금 여러분들이 고형물에 함유된 수분의 함량이고 지금 소화 후에 수분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소화 후에
수분이, 함수율이 지금 95%라고 있기 때문에 95%를 대입하죠. 여기 있는 함수율하고는 다른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Q2가 23.466 미터의 삼성포대예요. 따라서 소화조의 용적을 계산해야지 소화조의 용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Q1이 지금 소화조로 유입되는 설레질량 100, Q2 23.466 나누기 2 곱하기 체류시간. 문제 조건에서 체류시간이 며칠로 주어졌죠? 25시간으로 주어졌어요. 따라서 계산하면 1543.33 미터의 삼성이라는 소화조의 용적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소화조 용적 계산하는 식이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를 보시면 단면이 직사각형인 하천의 깊이가 0.2m이고 그리고 깊이에 비해서 폭이 매우 넓을 때 동수 반경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동수경사를 계산했을 때 동수경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여기서는 경심을 뜻합니다. 경심. 동수반경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동수반경은 경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동수반경. 자, 동수반경이라는 게 경심을 의미하는데 자, 이 경심은 어떻게 계산을 하죠? 자, 경심이라는 것은 면적에서 윤변의 길이를 나눠줍니다. 면적에서 윤변의 길이를 나눠주는데 자, 면적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B 그리고 H가 되는 거죠. B에 비해서 H의 깊이가 아주 작고 무시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B 곱하기 H 그리고 윤변의 길이는 H 2개, B 1개, 물이 접촉되는 변의 길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B에 비해서 H가 아주 작죠. 그래서 H를 무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시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만 무시할 수 있어요. 면적에 있는 H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그리고 동수경사는 물이 접촉되어 있는 변의 길이는 H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B분의 B 곱하기 지금 H가 0.2m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0.2m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는 가장 핵심이 깊이에 비해서 폭이 매우 넓을 때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말은 깊이에 비해서 폭이 넓기 때문에 깊이를 무시를 해도 된다는 뜻인데 면적을 구할 때는 폭이나 깊이를 무시할 수 없어요. 동수경사를 우리가 윤변의 길이를 계산했을 때는 무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용해성 BOD 파이버가 250mg/L인 폐수가 완전 혼합 활성설레질 공정으로 처리된다. 유출수의 용해성 BOD 파이버는 7.4mg/L이다. 유량이 18,925m의 삼성포대일 때 포기적 용적은 얼마인가? MLSS는 4,000mg/L, Y는 0.65, 그리고 KD는 0.06%, 미생물의 평균 체류 시간은 10대, 그리고 24시간 연속 복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한 이 식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자주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이 식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식을 정리해 놓은 식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미생물의 체류 시간이 10일입니다. 그리고 Y가 0.65죠. Q는 18,925m의 삼성포대의, 그리고 유입수의 BOD는 250mg/L, 유출수의 BOD는 7.4mg/L입니다. 그리고 MLSS는 4,000mg/L, V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KD는 0.06%. 따라서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4,662.94m의 삼성이에요. 근데 이 문제 조건 자체에서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이 까다로운 거지, 공식만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대입을 해서 쉽게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보시면 하폐수 처리 시에 슬러지 평화 현상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염소나 과산화수소를 반송 슬러지에 주입한다.
다음에 선택 반응조를 이용한다. 답은 펀자일을 성장시켜 FMB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라번 포기주 내에 용존산소의 농도를 변화시킨다. 슬러지 평화 현상을 조절한다고 그랬어요. 슬러지 평화는 뭐 때문에 일어나죠? 펀자일이라는 곰팡이가 과대 증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펀자일을 증식시키면 안 되죠. 펀자일,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5번에 보시게 되면 침전하는 입자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입자 간의 힘이 이웃 입자의 침전을 방해하게 되고 동일한 속도로 침전하며 최종 침전지 중간 정도의 깊이에서 일어나는 침전 형태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웃 입자의 침전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침전조가 있다고 하면 집단체가 만들어진 이 블럭들이 내려가면서 이웃의 덩어리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침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해 침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방해 침전이 사명 침전입니다. 다른 말로 지역 침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6번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수질 성분이 금속 하수도관의 부식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고농도의 칼슘은 침전물이 쌓이는 곳에 부식을 가속화한다. 자, 고농도의 칼슘은 침전물이 쌓이는 곳에 부식을 어떻게 하죠? 가속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느리게 만듭니다. 느리게. 특이하죠. 나번 마그네슘은 알칼리도와 pH 완충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답은 구리는 갈바닉 전지를 이룬 배관상의 구멍을 야기한다. 답은 암모니아는 착화물의 형성을 통해 구리, 납 등의 금속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입니다.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론에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 유량의 첨도인자란 무엇인가? 첨도인자라는 것은 첨도 유량에서 평균 유량을 나눠준 값입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첨도 유량과 평균 유량의 비입니다.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슬러지 계량법으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고분정집제 첨가는 슬러지 연결을 촉진한다. 답은 무기약품 첨가는 무기약품은 슬러지의 pH를 변화시켜 무기질 비율을 증가시키고 안정화를 도모한다. 답안의 세정은 혐기성소와 슬러지의 알칼리도를 감소시켜 산성금속염의 주입량을 감소시킨다. 랍은 열처리는 슬러지의 함수율을 감소시키고 응결력을 생성시켜 탈수를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자, 열처리 같은 경우를 보면 친수성 콜로이드 슬러지의 온도가 열처리니까 130도 이상에서 약 20분간 열처리를 해요. 자, 그러면 세포막 파괴와 유기물의 구조를 변경을 시키죠. 변경을 시키니까 그 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를 개선하는 방법이 열처리법입니다. 따라서 라번의 설명이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산성 조건 하에서 NaHSO3 해온 FeSO4 등을 사용하여 환원 과정을 거친 후에 중화시켜 침전물을 제거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환원 과정을 거치면서 중화를 시켜서 침전물로 침전을 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환원을 시켜야 되는 물질은 여기서 뭐가 있어요? 육가크롬이에요. 그래서 육가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육가크롬은 삼가크롬으로 환원을 시켜요. 환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환원제를 이용을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중화를 시켜서 여기서 수산화물 침전을 시켜요. 자, 수산화물 침전이라는 것은 OH-를 주입을 해서 침전을 시켜서 제거하는, 따라서 육가크롬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계식 봉스크린을 0.63m/s로 흐르는 수로에 설치하고자 한다. 봉두께는 10mm이고 간격이 30mm라면 봉 사이로 지나가는 유속은 얼마가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 여기서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VA, 통과하는 것은 VB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VAAA, VBAB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하느냐, 봉 사이를 지나가는 유속을 계산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유속이 뭐죠?
VB를 계산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 저기에서 VB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럼 VB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VA 곱하기 AA 나누기 AB라는 식으로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AA라는 것은 뭐냐면 수로의 면적을 뜻해요. 그 다음에 AB라는 것은 통과 면적을 뜻해요. 수로의 면적은 W 곱하기 H죠. 그러면 통과 면적은 수로 면적 W 곱하기 H에 뭐를 보정을 해야 되죠? 봉의 두께와 봉의 간격을 보정을 해야 되죠. 왜? 빠져나가면서 마찰의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AB를 계산했을 때 AB는 통과 면적이니까 봉의 영향을 받아요. 대신에 AA는 봉의 영향을 받지 않죠. 단순한 수로의 면적이니까. 그래서 W 곱하기 H, 수로의 면적, 그리고 바 간격과 바 두께를 고려를 하는 거죠. 따라서 바 간격이 30mm, 바 두께가 10mm. 그래서 AB는 0.75 WH가 되는 거죠. 반면에 AA는 수로의 면적이니까 수로의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 W 곱하기 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B를 대입해보면, 자, VA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0.64 m/s예요. 그리고 AA가 W 곱하기 H, AB가 0.75 곱하기 W 곱하기 H 이렇게 정리하죠. 그러면 VB라는 값은 0.85 m/s죠. 자,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VB도 계산할 수 있고 VA도 계산할 수 있고 VB를 계산하려고 하면 VA가 주어져야 되고 VA를 계산하려고 하면 VB가 주어져야 돼요. 유속이 통과 유속이나 접근 유속 중에 하나는 주어져야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자주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AA는 수로의 면적 그리고 AB는 통과 면적이기 때문에 바 간격과 바 두께를 고려하는 것은 AB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6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상 BOD치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을 때 오염된 하천수의 금액 조제 방법은 어느 것인가? 자, 25% 지금 오염된 하천수입니다. 자, 오염된 하천수 같은 경우에서는 25%에서 100%의 시료를 사용을 해도 되겠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풀이에 나와 있는 사전 경험이 없을 때 금액 조제 방법 4가지 꼭 같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62번에 보면 95%의 황산 비중 1.84인 황산이 있다면 이 황산의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지금 비중과 농도, 퍼센트 농도가 주어졌을 때 비중 구하는 식입니다. 노르말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노르말은 비중 곱하기 비중에서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요. 항상 여러분들 노르말 농도와 몰 농도는 그람과 리터를 기준하죠. 그리고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로 나눠주고 농도는 퍼센트니까 100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럼 비중이 1.84. 자, 10의 3승을 곱해주는 것은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해주기 위한 거죠. 그러면 자,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황산의 분자량이 98g입니다. 근데 황산은 H가 2개죠. 그러면 산성의 물질에서 H의 개수가 가수 및 당량이 되니까 이 가 물질은 2당량이에요. 그래서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98g 나누기 2개니까 2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95%니까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줘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노르말 농도는 35.67 노르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몰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요거 대신에 1몰 나누기 분자량 98g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로 열전도도 검출기는 금속 필라멘트 또는 전기 저항체를 검출 소자로 한다. 다음은 불꽃 이온화 검출기의 본체는 수소 연소 노절, 이온 수직기, 대극, 배기구로 구성된다. 답은 알칼리 열 이온화 검출기는 함유 할로겐 화합물 및 함유 황화물을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다. 답은 전자포획형 검출기는 많은 나이트로 화합물, 유기금속 화합물 등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답을 해보면 알칼리 열 이온화 검출기 같은 경우에서는 할로겐 화합물이나 황화물을 우리가 검출하는 게 아니고 질소인 검출기라고도 하는데 인화합물이나 질소화합물을 검출하는 게 알칼리 열 이온화 검출기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열 이온화 검출기를 다른 말로 질소인 검출기라고도 하고
주로 분석하는 물질은 인이나 질소 화합물을 분석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질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채취 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맑은 물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한다. 맑은 물로 씻는 게 아니라 뭐를 이용해야 되죠? 3회 이상 씻는 거는 맞지만은 시료를 이용해서 3회 이상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맑은 물이 아니고 시료. 나번에 용존가스나 환원성 물질, 휘발성 유기물질 등의 측정을 위한 시료는 운반 중에서 공기와의 접촉이 없도록 가득 채워야 한다. 맞습니다. 다번에 지하수 시료는 취수성 내에 고여있는 물을 충분히 퍼낸 다음 새로 나온 물을 채취한다. 다번에 시료 채취량은 시험 항목 및 시험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보통 3에서 5리터. 우리가 시료 채취 시의 유의사항은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론 부분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답은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료를 온도 4도씨 H2SO pH를 2 이하로 보존해야 하는 측정 대상 항목이 아닌 것은 일반적인 경우죠. 4도씨 황산을 주입해서 pH 2 이하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총질소 해당하죠? 화학적 산소 요구량 해당하죠? 총인 해당하죠. 반면에 유기인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 4도씨 보관은 맞지만 뭐를 주입하죠? 황산 대신에 염산을 주입해서 pH 5에서 9로 보관하죠. 유기인은 HCl을 주입해서 pH 5에서 9. 정답은 라번.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투명도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투명도도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죠. 자, 가번 투명도 판의 지름은 30cm이다. 답은 투명도 판에 뚫려 있는 구멍의 지름은 5cm. 답은 투명도 판에는 구멍이 8개 뚫려 있다. 맞죠? 투명도 판의 무게는 약 2kg. 투명도 판의 무게는 몇 kg? 3kg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투명도 판을 쭉 넣었을 때 투명도 판이 가벼워서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지는 경우에서는 추를 다는데 추의 무게는 몇 kg짜리? 2kg짜리. 그래서 투명도 판의 무게는 3kg. 자, 추를 달 때는 추는 2kg짜리의 추를 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67번 문제입니다.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는 용어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자, 같은 조건에서 몇 시간 더 건조하죠? 1시간을 더 건조해요. 그러면 매 g당 0.3mg 이하죠. 그래서 1시간 더 건조시켰을 때 매 g당 0.3mg 이하가 되니까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알킬 수원 화합물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따라서 정량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 전자포획형 검출기 ECD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나번 알킬 수원 화합물을 벤젠으로 추출한다. 그래서 추출 용매가 벤젠이 되는 거죠. 운반기체는 순도가 99.999% 이상의 질소 또는 헬륨을 사용한다. 라번의 정량 한계는 0.05가 아니고 0.0005mg/L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양극-벗김 전압전류법을 적용해서 측정하는 금속류는 어느 것인가? 자, 양극-벗김 전압전류법은 아연입니다. 아연. 그래서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연이 정답이죠. 아연의 여러 가지 중에서 양극-벗김 전압전류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 물질 중에서 양극-벗김 전압전류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물질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런 문제들도 출제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광도계 측정 시 유도 코일 상단으로부터 플라스마 발광부 관측 높이는 얼마로 하면 되느냐?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자, 높이는 15에서 18mm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의 유량 측정법에 있어서 1m의 삼성 per minute 이하로 폐수 유량이 배출될 경우에 용기에 의한 측정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에 알맞은 말은 어느 것인가? 자, 용기는 용량이 100에서 200리터인 것을 사용하여 유수를 채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스톱웨이치로 잰다. 용기에 물을 받아서 넣은 시간을 갈로가 되도록 용량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갈로는 우리가 시간을 뜻하는 거죠. 시간은 몇 초 이상? 20초 이상. 그래서 용량은 100에서 200리터, 시간은 20초 이상. 둘 다 상당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그림은 비소 시험 장치, 비와 수소 발생 장치입니다. 갈로에 알맞은 물질은 어느 것인가? 자, 우리가 비소를 자외선 갈선 분광법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시켰을 때 방해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제거하죠? 아세트산 납을 이용하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암모니아성 질소의 측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암모니아성 질소의 측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자, 먼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온 증거법이 있어요. 그리고 적정법이 있어요.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독이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에서 일반적으로 냉각가스의 유량은 얼마인가? 자, 냉각가스의 유량은 10에서 19리터 per minute가 되니까 라번이 정답.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구리를 자외선 갈선 분광법으로 정량하는 방법으로 갈로에 알맞은 말은 어느 것인가? 자, 물속에 존재하는 구리 이온이 알칼리성에서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르바민산 나트륨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갈로를 아세트산 부틸로 추출해서 흑광도를 측정한다. 여기서 추출 용매는 아세트산 부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발색되는 색깔을 찾는 거죠. 구리를 자외선 갈선 분광법으로 분석했을 때 발색되는 색깔은 황갈색, 그리고 측정 파장은 440 나노미터입니다. 따라서 황갈색의 킬레이트 화합물이 정답이 되겠죠. 라번 말씀드린 것처럼 440 나노미터에서 측정합니다.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각외에 의해서 유량을 측정하려고 한다. 외어의 수도가 0.5m, 절단폭이 4m이면 유량은 얼마인가? 단 유량계수는 4.8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각위호입니다. 사각위호에서 유량을 구하는 식은 KBH 2분의 3성. K는 유량계수, B는 폭, H는 수두, 수두의 3분의 2성. 그리고 단위는 미터의 3성 per minute라는 거. 단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지 문제에서는 단위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전환할 수 있어요. 자, K라는 유량계수가 4.8입니다. 그리고 B라는 폭이 얼마죠? 4m. 그리고 H라는 수두가 0.5m. 수두의 2분의 3성이니까 0.5m의 2분의 3성. 따라서 계산하시면 6.79m의 3성 per minute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시료가 유관으로 녹색이나 갈색으로 보일 경우에 정제수로 적절한 농도로 희석한다. 그래서 녹색이나 갈색으로 보일 경우에서는 정제수로 적절한 농도로 희석을 해야 됩니다. 나번 물속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평판 집락법을 이용해서 면적당 분포하는 개체수를 조사한다. 그러면 분석법이 평판 집락법이라는 거잖아요. 평판 집락법이라는 것은 대장균에 관계되는 총대장균을 분석하는 거죠. 분홍성 대장균이나. 따라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은 현미경 개수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만 식물성 플랑크톤은 운동력이 없거나 극히 적어서 수체 유동에 따라서 수체 내에 부유하면서 생활하는 단일 개체, 집락성, 선상 형태의 광합성 생물을 총칭한다. 플랑크톤이니까. 다음에 시료의 개체수는 개수 면적당 10에서 40 정도가 되도록 희석 또는 농축한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온 전극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시료 용액의 교반은 이온 전극의 응답 속도 이외의 전극 범위, 정량 한계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오답은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런 게 오답으로 많이 되죠. 이론적인 내용에서는. 여기서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고 미치게 되겠죠.
나번 전극과 비교 전극을 사용해서 전위를 측정하고 그 전위차로부터 정량하는 방법이다. 답은 이온 전극법에 사용하는 장치의 기본 구성은 비교 전극, 이온 전극, 자석 교반기, 저항 전위계, 이온 측정기 등으로 되어 있다. 답은 이온 전극의 종류에는 유리막 전극, 고체막 전극, 경막형 전극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순수한 정제수 500ml에 HCl 비중 1.18, 100ml를 혼합했을 때 이 용액의 염산 농도를 중량 %로 계산하시오 그래서요. 자, 중량 %라는 것은 용질 나누기 용질 플러스 용매 곱하기 100인데 용질과 용매를 중량으로 표기를 하시면 돼요. 중량으로 표기했을 때는 부피 곱하기 비중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여러분 HCl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100ml가 있어요. 100ml가 있는데 비중이 얼마냐 하면 1.18 질량이죠. 자, 그리고 H2, 용매가 H2, 정제수가 되어 있으니까 500ml예요. 물의 비중은 1.0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용질 자리에 100ml 곱하기 1.18g/ml를 대입하고 용매 자리에 500ml 곱하기 1.0g/ml를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19.09%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 문제를 보시면 산성 과망간산 칼륨법에 의해서 COD를 측정할 때 0.05 노르말 과망간산 칼륨 용액 1ml는 산소 몇 mg에 상당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지금 0.05 노르말이라고 그랬으니까 노르말은 EQ/L의 단위를 가지죠. 따라서 1ml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1ml를 곱했어요. 그러면 두 개의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1리터는 10의 3승 ml를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1리터는 10의 3승 ml니까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없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산소 1당량. 산소는 지금 보시다시피 산소는 그 2당량짜리거든요. O2-이기 때문에 그러면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산소의 원자력이 16이에요. 2당량짜리니까 2로 나눠주면 8g이 되겠죠. 따라서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8g. 그래서 당량 없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g을 mg으로 환산을 합니다. mg을 환산하기 위해서 1g은 10의 3승 mg. 따라서 나오는 단위는 mg이 되는 거죠. 그래서 0.4mg이라는 우리가 산소 당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80번 같은 경우에서는 간단한 단위 환산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하는데 당량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80번이죠. 자, 이번 시간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